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최순실 씨 모녀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처럼 휘발성 강한 민감 이슈들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식한 듯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 내일 청와대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대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고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의혹이 의혹을 낳는 상황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느 누구라도 엄정히 처벌을 받을 것이다. 퇴임 이후 대비해서 만들었다는 논란,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우리 김 부장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처음으로 어떤 밝힌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그 말을 이제 요지를 보면은 오늘 이제 최순실 씨 의혹과 그다음에 두 개 재단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요즘 계속 번져오지 않았습니까? 눈덩이처럼 번져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어떤 언급을 하느냐가 과연 하느냐 마느냐 관심이었는데 언급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급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 1단계이기 때문에 초보적 형태로 했는데 그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사심이 없다. 그리고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이제 바로 이제 그 수사를 시사한 건데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누구라도 그런 엄정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이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이런 의혹들을 없도록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밝혔는데 여기서 엄정하게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해서 그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한 말은 뭐냐 하면 현재 이미 두 개 재단에 대해서는 K 미르 재단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발이 된 상황이어서 여기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최순실 씨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 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직원도 별로 없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비덱스포츠라든가 WK 이런 데서 K스포츠 재단하고 연결해서 무슨 사업을 따내가지고 사실상 그것도 돈을 혹시 거기서 이제 소위 유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언론들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유용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거에서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번 재단은 문화체육 인사들이 뜻을 모아 재단을 만든 것인데 아주 지나친 이런 의혹의 확산과 인신 공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려가 된다. 세 가지 점을 밝혔는데 어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병우 수석 의혹은 또 굉장히 논란이 많고 큰 거지만 최순실 씨 의혹은 어떻든 비선이기 때문에 공식 라인이 아니라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게 상당 부분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앞으로 더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일단 최순실 씨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어느 누구라도 범법 행위를 한다면 처벌할 것이다. 수사 의지를 밝혔다는데 방점이 있다. 그런 분석이신데 일단은 직접적인 야당이 요구한 어떤 유감 표명 등은 없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떤 인식이신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하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발언은 지금 말씀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볼 때 정황상 거의 범죄 사실에 가깝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검찰도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 사건이 검찰 형사부에 배당이 됐잖아요. 네네네. 사실상 형사부는 일반적인 그 일상적인 그 범죄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비판 중에 하나가 여기에 배당된 검사의 숫자도 대단히 적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순실 씨 관련된 것이 아까 지금 뭐 비덱스포츠하고 WK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단순한 의혹 정도가 아니라 거기 뭐 직원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 최순실 씨 모녀가 주주로 돼 있고 말이죠. 그리고 뭐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이 80억 원씩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네 기업에다가 또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덱스포츠 관계자가. 그래서 그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이제 뭐 비유망 종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예. 누가 봐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제 앞으로도 이 재단이 잘 일을 할 거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드러난 그런 이른바 정황 의혹 이런 것들은요. 예. 도저히 이거를 뭐 재단을 이걸 키워나갈 상황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도를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현재의 지금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등장인물들이 최순실 씨도 나오고 딸 이름도 나오고 네. 뭐 차은택 씨 얘기도 나오고 고영태 씨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한 인신공격성 논란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어쨌든 뭐 수사를 암시한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령 처벌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왜냐하면 예. 인신공격성 논란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는 아주 이건 거리가 있는 인식이고 네. 아까 말씀처럼 유감 표명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원론적인 발언이다라고 얘기다. 저 생각합니다.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두 재단이 문화체육 분야의 집중 육성, 네. 또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을 했고 실제 사업 성과도 내고 있다라고 직접 발언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계속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가 이 두 재단이 작년과 올해 초에 설립이 됐잖아요. 미르와 네, 네. 그 K스포츠 재단이라는 데가. 그런데 이 재단 설립이 어쨌든 허가도 굉장히 빨리 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금 과정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지금 K스포츠 같은 경우 288억이고 미르까지 합치면 거의 774억인데 이런 돈이 그렇게 기업들로부터 쉽게 걷어지냐 문제에 따라서 이 두 재단은 사실 물론 대통령께서 뭐 전혀 퇴임 후에 예, 전혀 예. 그런 생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렇겠죠. 그렇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원론적으로 두 재단이 접근한 것 일을 잘해 아니냐. 나갈 거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꺾는다고 했는데 그런 걸로 볼 때 과연 기업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모금을 냈느냐. 근데 여기 지금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아까 수사 의지를 밝혔다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현재의 이 사태의 본질을 보는 관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괴리가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민심과는 좀 야당의 괴리가 지적과는 좀 좀 있다. 괴리가 있는 것 예. 아니냐 그런 지적인데 우리 김 부장님 사실 이제 해외 순방에 참여하면서 신생 재단들이 어떻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느냐 얘기했는데 해외 동행을 통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도 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이 회사들이 과연 두 개 재단이 과연 무슨 일을 과연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있었죠. 때문에 순방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 소위 한류, 네. 그다음에 K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그런 기여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측면이니까 이제 소위 순방 과정에 이 K 재단이라든가 미르 재단이 참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란을 방문했을 때 그 태권도 시범 행사를 하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또 프랑스 요리학교 어디 가서 이제 한국 요리를 또 선보이는데 또 이 재단들이 참여하고 한국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재단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재단들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시각에서 보면 왜 대통령 순방회사에 그 재단이 과연 했느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문제 제기도 야당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은 이게 오히려 그런 순방 과정에 참여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뭐 무슨 재단을 만드는데 일을 전혀 안 하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건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 그러나 이 정도의 일을 정도 한 거 외에는 이 대통령 순방 과정에 참여한 일 외에는 뚜렷하게 어떤 공익적 성격의 일을 한 게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기업들이 며칠 만에 돈을 744억인가요? 750억 가량 되는 돈을 두 개 재단을
대기업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예. 거는 대기업들이 뭐 자발적으로 그대로 냈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박 그런 거는 대통령의 그 정도의 일에 예. 비해서는 그 모금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의 네. 소지가 꽤 있다. 일단은 뭐 얼마 창립된 지가 얼마 안 된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박 대통령 오늘 보니까 문화융성,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도를 넘는 인신 공격성 논란, 자칫 대기업들의 순수한 이런 참여 의지에 찬물을 띄얹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표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역대 저희 전경련 네. 소속 기업들이 역대 정권에서 그 어떤 정권에서 추진하는 무슨 사업에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서 해온 일들이 역대 정권에 계속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이제 그런 이런 공익적인 걸 했다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걸 강조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았는데 과연 그런 일들을 그럼 제대로 많이 했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하나는 좀 오늘 대기업들이 밝힌 입장인데 하나 그거는 좀 밝힐 필요가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지금 이 최순실 씨 관련된 이런데 K스포츠 재단에 80억 원 가량씩을 4대 대기업에 네. 그 출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래서 사업 주관사가 최순실 씨 관련해서 아니냐 이랬는데 어떤 4대 기업들은 오늘은 그런 입장을 밝혔네. K스포츠로부터 네. 추가 출연 요청은 없었다. 예.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수석 비서관의 발언 잠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최 교수님, 자, 지금 이제 그동안 청와대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였거든요. 박 대통령이 직접 두 의혹에 대해 언급한 배경,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계속 이제 그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오고 있잖아요. 등장인물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도 자꾸만 드러나는 것 같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무대응 기조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좀 됐습니다만 지지율도 좀 하락 추세고 30% 밑으로 왔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을 인식 안 할 수가 없었을 거고 일단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이라든지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에게서도 상당히 좀 민심이 이탈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과 무관치 않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선 실세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고 또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오랜 측근이다라는 것도 뭐 그건 거의 알려진 사실 네, 아니겠어요? 이런 점이 대단히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눈 그 이제 엄정한 처벌 같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국민들이나 일반 유권자들 그리고 야당 좀 비판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 의하면은 지금 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이런 그 아까 뭐 기업들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 끼얹는다라든지 네. 그리고 인신공격성 논란 이런 것들과 제가 잠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둘러싼 뭐 특히 뭐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대 그 딸 특혜 의혹 같은 것들도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다 같이 뭉뚱그려서 인식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이 부분을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했고 이름도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자라는 쪽 단계까지 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 정도 발언이면 가장 최고 수위의 발언이다. 최고 수위의 발언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유감 표명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것은 아직 역시 괴리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새누리당 여당 내에서도 이번 문제 권력형 비리로 더 확대되기 전에 좀 짚고 털고 가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새누리당 비박계 김성태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이게 이제 뭐 계속 의혹 차원을 넘어서서 팩트에 근거한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연결된 게이트를 가지고 사실상 대선까지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짙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새누리당은 상당히 이 당 지도부는 이 문제 대응에 좀 저는 부실했다고. 이제는 검찰 수사가 한 점 의혹 없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한마디로 비선 실세로서의 국정농단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단호한 뭐 대처를 해야 되겠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의혹 차원을 넘어 팩트에 근거한 사실들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의 대응도
부실하다는 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김 부장님, 새누리당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이제 털고 짚고 넘어가자 이런 것이 좀 대세론이 형성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여당도 결국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병우 수석 의혹 논란도 컸지만 최순실 씨 의혹은 이게 비선 실세라 그래서 이게 공식 라인에서 우병우 수석이 힘을 썼다라고 하는, 힘을 쓰면서 많은 부지가 있었다 이런 야당의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 달리 이 비선 실세라고 하는 국민 정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비선이면은 원래 개입할 수가 없는 없죠. 거고. 비선에서는 안 되는 그런데 거죠. 근데 그동안은 막연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서 결정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현재는 최종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 모녀 이름으로들이 이제 소위 주주로 돼 있는 예. 소위 페이퍼 컴퍼니, 직원이 거의 없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들이 두세 가지가 나오고 이게 그러면서 여기를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K스포츠 재단이라는 게 연결돼서 사업하려고 하는 이런 흔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 여러 가지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사전에 차단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일단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딸의 그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된 입학과 그리고 그 학사 관리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특히 의혹. 이화여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젊은 층이나 뭐 나이 고령층 관계없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율도 하락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지만 내년 대선의 관리에도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박 입장에서 당연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만 친박들도 예. 이거를 우병우 수석 문제하고 달리 이거를 굉장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오늘 초보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뭔가 단절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되지 의지를 않느냐. 보여야 된다. 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팩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제 야당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과연 야당이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 또 앞으로의 전국 운영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야당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반드시 형사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기시킵니다. 도대체 두 모녀가 호가호위하면서 가는 길이 어디까지인가 암담할 뿐입니다. 이들 권력 실세들은 유령 가족 회사를 통해서 대기업 돈을 뜯으려고 일감을 독점하고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야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창한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들의 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일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논란의 두 모녀 호가호위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 교수님, 자 지금 이제 두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어떤 형태든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슈화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권력형 게이트다, 최순실 게이트다라고 이제 뭐 완전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에 가까운 의혹들에 대해서 야당은 이 부분이 어쨌든 국정조사라든지 특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뭐 형사부에 배당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야말로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만약에 검찰 수사가 어쨌든 또 뭐 완전하게 무혐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이렇게 된다면 야당은 계속 이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정감사도 거의 끝나갑니다만 그렇죠. 국정감사가 끝난다고 이 부분이 덮어지지 않는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워낙 사안이 많아요. 지금 아까 학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러한 보도된 것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팩트들이라면은 그거는 그 여러 가지 뭔가 이 권력을 등에 지고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그 우리가 그런 추론은 대단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네. 이것은 뭐 계속 의혹적이다,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뭐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의 김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철저히 규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예. 유감 표명으로 그칠 수 있다면 유감 표명으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예. 이거 적당히 검찰 수사로 무마한다니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게다가
정권 자체도 이제 임기 말로 점점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 초기하고는 달라서 이에 대한 그리고 특히 이 여권 핵심부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청와대에 계속 이 주파수를 맞춘다는 이러한 자세가 있었다면 이건 빨리 고쳐야 된다. 내년 대선이 제깍제깍 다가온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참 촉각을 곤두셀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사실 또 하나의 전국 분수령 내일 이제 청와대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정감사가 예상돼 있는데 당장 우병우 민정수석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당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의 내용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유라고 됩니까?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위원장님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진석 대표 또 김도읍 수석에게도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다시 연락을 해서 반드시 민정수석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 사유 불출석 사유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회 권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 교수님,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내일 국회 운영이 파행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글쎄, 동행명령장 발부가 그렇게 잘 전례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과거에 이른바 관행에 의하면은 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은 운영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해서 대체로 이제 용인해 왔었거든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요, 청와대 수석이 출석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공화정을 하는 나라거든요. 공화정을 하는 나라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오려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국가에 변란이 난 것도 아니고 국가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금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은 지금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 말처럼 청와대 지금 비서실장이 그 시간에 무슨 국회 출석하기 때문에 자리 비울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국민의 대표에게 설명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우수석이 그동안 잠깐 1시간 반 2시간 정도 자리 빈다고 국가에 뭐 이게 안 들어갑니까? 네.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수석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글쎄 우병우 수석도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는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일이 꼬이고 어려울 때는요. 정도로 하면 됩니다. 네. 우수석도 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사실에 가까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의혹 제기된 부분들이 네. 어떤 부분은 정말 자신이 봐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영향을 네. 미치는 부분은요. 그 예. 일단 출석을 해서 그리고 이게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 또는 네. 나중에 재판으로 간다고 가정할 네네. 때. 그럼 그 부분은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하고 무조건 불출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다르다는 다른 거고 얘기다. 또 하나 문제는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국민을 너무 지금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아까 최순실 씨 의혹도 나왔습니다. 전 우병우 수석 의혹은 그거 못지않다고 저 봅니다. 비선실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르게 보면요. 공실 라인이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공실 라인이 됐는데 지금 최순실 씨도 결국 측근 아닙니까? 그럼 민정수석의 일 중에 큰 일은 측근 관리예요. 측근 관리가 부실했다는 방증 아니겠어요? 그리고 넬슨을 통해서 뭐 처가 땅 매입하고 이런 관련해서 진경림 검사장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네. 진경림 검사장의 이른바 인사검증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면 이거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오히려 출석을 해서 더 이상 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적극 이거는. 해명하는 것이 정도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 부장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수석이 아까 야당은 설마 했는데 역시나 안 했는데 혹시나 나올까 했는데 역시 안 나온 거로 이렇게 됐는데 사유를 아까 이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불출석 사유로. 하나는 비서실장 출석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업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했고, 예. 이제 과거 이제 민정수석이 이제 덜 참여한 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은데 또 하나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예. 저는 국회 출석이 이제 뭐 아무리 이제 뭐 야당이 요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이제 안 나가려고 한 거는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근데 저는 거기에 보면 검찰 수사를 하나의 명분으로 제시했는데 저는 검찰 수사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는 단순히 서면 조사라든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취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여당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당초에는 출석을 하는 쪽을 바라는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중간에 여야 이런 여러 가지 대치를 겪으면서 이제는 뭐 우병우 수석 출석 뭐 바라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동행 명령장을 야당이 지금 추진하기로 합의 보지 않았습니까? 두 야당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당은 일단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좀 끌다가 결국에는 이거 표결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었고 표결을 하게 되면 야당이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런데 여당은 표결에서 반대하는 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동행 명령장이 가결이 되는 형식으로 되는데 가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당의 취재 보니까 결국에는 표결에 임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동행 명령장을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제출하고 또 거부하고 불출석하고 또 고소 고발 여러 가지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동행 명령장인 경우도 과거에도 보면 그런 것도 응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긴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이전 출석을 그냥 기관 증인의 한 대표로서 출석하라는 거였는데 이건 딱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오고 응하지 않을 경우는 또 법적으로 5년 이하 징역이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진행될 수는 있겠죠. 여당에서는 일단 어쨌든 내일 상황에서 동행 명령장에 대한 합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 교수님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좀 묘하게 좀 기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시는지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뭐 당연히 기관 증인으로서 나와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 뭐 국회 파행이 있었잖아요. 국감거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뭐 단식을 통한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국면에서는 또 이제 입장을 좀 바꿨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이제 뭐 출석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 생각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일단 우병우 수석도 계속 불출석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우병우 수석에 제기된 개인 의혹들 또는 여러 가지 사안에 개입한 의혹들 이런 것들과 최순실 의혹이라는 게 사안이 다르지만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같이 가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계속 청와대를 의식해서 불출석해야 된다는 게 명분이 없어 일단. 아무리 이 논리를 짜 맞출래도 어느 정도 돼야지 논리도 갖다 붙이고 이런 이른바 견강부회도 하는 거죠. 이 정도 제기됐으면 사실은 글쎄요. 청와대 내부에 무슨 뭐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석 달 때 지금 우병우 수석 얘기잖아. 이쯤 되면 출석하는 게 맞는 거고 바로 그거를 반영한 게 정진석 원내대표도 결국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제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가 모든 전국의 이제 결정의 변수가 될 텐데 사실 오늘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소폭 또 하락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민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민심에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전반적인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특정 연령 계층,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특정 지역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지역과 계층에서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민심 이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점들이 여당이 과연 끝까지 언제까지 청와대를 엄호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내년 대선을 의식할 수 없는 게 정당이고 정당은 결국은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이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보이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1야당의 지지율이 어쨌든 근소한 차이나마 앞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여권 핵심들에게 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송민순 장관,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보다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라는 민심의 일단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김 부장님 어떤 인식이신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떨어진 거는 그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다. 30% 초반하고 다른 거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4명 중에 1명, 25%면 4명 중에 1명이 지지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대통령 지원 발언하기도 어렵고 지지자들도 숨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뭔가 국정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근데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번에 여러 가지 송민수 회고록 논란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근소하게 1, 2% 정도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저도 원래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기존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근데 이거에도 지지율 별로 안 떨어져서 안심할 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번에 48% 득표했기 때문에 뭔가 외연을 확장해야 집권이 가능하는데 그렇죠. 이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클릭 행보를 해오면서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을 펴왔는데 거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정민수 회고로 논란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대충 넘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명하게 본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 국면을 잘 헤쳐나가야 집권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지적이신데 오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강진에서의 집거를 끝내고 정계를 복귀를 했습니다. 조금 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손 전 대표의 탈당, 정계 복귀의 변 짧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의 그런 훌륭한 인재가 다시 정계 복귀를 해서 야권으로 돌아오는 것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으로 와서 강한 경선을 통해서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선택은 손학규 몫이지 박지원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려고 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발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말씀으로 다시 정정해 드리고요. 박 비대위원장 돌아오는 김에 국민의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손학규 전 대표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 교수님, 지금 손학규 전 대표 일단 당적을 민주당에서 탈당하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행로 걸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뭐 대단히 곤혹스럽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일단 탈당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과거에도 탈당 전례 한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의 당적을 유지한 채 이른바 제3지대에서 정치활동하는 것도 그것도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그래서 탈당 쪽으로 가다가 잡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여당의 절대 강자가 없고 야권엔 굉장히 주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계속 연대, 연정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거 전에 연대, 선거 후 연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학규 전 대표의 이제 정계 복귀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정치권의 정계 개편이라든지 네. 그리고 연대라든지 그리고 개헌과 관련된 개헌을 고리로 한 이러한 정치공학적인 합종 연행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소위 컨비네이션, 이 조합이라는 게 단순히 뭐 여당, 야당 내에서의 조합 이런 게 아니라 여야를 넘나드는 조합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도도 새누리당 내 비박과 친박의 생각이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이고 바라본 지향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야권도 지금 안철수당이라고 불려지는 이른바 국민의당 내에서도 좀 다른 결이 있고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굉장히 조합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 조합을 하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제 여러 시나리오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는데 김 부장님께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그래서 시나리오라 딱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강진 토굴에서 딱 하산했는데 딱 네. 내려와 보니까 오늘 서울까지 왔지만 딱 왔는데 하산해서 가려는데 이정표를 딱 봤더니 네 갈래 길이 딱 있는 거예요. 이정표에 네 갈래 표시가 돼 있는데 일단 오늘은 하나는 더민주에 잔류하는 길을 상정했었는데 그거는 저는 일단 아니거든요. 해서 카드를 지워버렸어요. 던졌고 그다음에 현재 당장은 소위 독자적인 제3의 길, 독자적인 이런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하는 움직임을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런 길이 남아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 러브콜에 응해서 안철수와의 연대를 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반기문 네. 총장과의 연대설도 있어요. 그런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에 다시 직접 돌아가는 건 명분이 없고 네 갈래 길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서 본인이 직접 집권하는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연정을 하느냐 이걸 통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거를 내년에 가서 적정 시점에 예. 결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와 반기문 총장의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선 절대 강자가 없다 보니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두고 볼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